그 새벽 서울은 불 없이 타고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자정이 넘은 시각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골목골목에는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갑차의 궤도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한강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탱크가 도심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군인들이 군인들을 체포했습니다. 별을 단 장군이 별을 단 장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그날 밤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피가 흘렀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쿠데타의 두 번째 실력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두환도 몰랐습니다. 참모들도 몰랐습니다. 부관들이 무전을 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작전이 가장 위태롭던 그 시간, 그 결정적인 몇 시간 동안 노태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휘소에도, 전선에도, 무선망에도.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4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쿠데타에 관한 책은 수십 권이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영화가 개봉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노태우가 혼자 한 행동, 전두환조차 알지 못했던 그 몇 시간의 공백은 역사의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백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역사의 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재자의 탄생이 얼마나 우연에 기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우연의 순간에 한 인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혹은 얼마나 비겁하게 흔들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진실은 승자도 끝내 쓰지 못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하 손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만찬 자리에서 총을 꺼내 대통령을 쏘았습니다. 18년에 걸친 철권 통치가 총성 두 방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머리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그는 단숨에 정보와 권력의 중심부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사권은 무기였습니다. 누구든 의심의 눈길을 받으면 잡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 무기를 정확히 그리고 냉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였습니다. 같은 생도 시절을 보냈고 같은 훈련을 견뎠고 같은 꿈을 꿨습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의 중심에 서고 싶다는 야망을 공유했습니다. 세상은 이 두 사람을 두터운 시내로 묶인 콤비로 봤습니다. 전두환이 머리라면 노태우는 팔다리였습니다. 전두환이 그림을 그리면 노태우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12월 12일 오후 5시 전두환은 결심을 굳혀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가 살아있는 한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정승화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체포. 명분은 박정희 암살 관련 혐의. 그 혐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전두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명분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만들어집니다. 머사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태우는 구 사단장으로서 병력을 이끌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구 사단의 병력 없이는 서울을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노태우가 움직이지 않으면 쿠데타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노태우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역사가 감추어온 빈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빈칸을 채우러 갑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군인에게 새벽 2시는 보통의 새벽이 아닙니다. 작전이 진행 중인 새벽 2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고, 모든 감각이 열려 있고, 손끝 하나의 판단이 수십, 수백 명의 운명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지휘관은 그 시간에 자리를 지킵니다. 지휘관은 그 시간에 부하들의 눈을 보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군인의 도리이고 지휘관의 의무이며 전장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토관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무전을 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휘소를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확인했지만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그 결정적인 시간에 구사단장 노태우 소장은 그냥 없었습니다. 전두환에게 이 사실을 보고되었을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훗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전두환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두환은 그 순간 처음으로 노태우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의 동지가, 같은 꿈을 꿔온 전우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 곁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역사는 노태우를 종종 전두환의 그림자로 묘사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앞에 서면 노태우는 뒤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말하면 노태우는 실행했습니다. 전두환의 카리스마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면 노태우의 성품은 부드럽고 신중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날 밤 폭발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노태우는 12월 12일 거사를 처음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론자였습니다. 너무 이르다, 명분이 약하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두렵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부 측근들은 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대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그 자신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내면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우는 혼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 행선지는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군사 기밀문서에도 없고 그의 회고록에도 없고 어떤 공식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증언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그를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선지는 충격적일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노태우는 집에 갔습니다. 쿠데타가 진행되는 새벽에 군인이 집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령? 아닙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도주? 아닙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배신?
어쩌면. 그러나 배신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사적이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노태우는 그 순간 인간이었습니다. 군인이기 이전에, 쿠데타 주역이기 이전에 그는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권력을 잡는다. 그러나 실패하면 총살이다. 반란죄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그를 집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지하 벙커나 작전 지휘소가 아닌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집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밤을 그는 가족 곁에서 보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겁쟁이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행동인가요? 그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몇 시간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노태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구사단 병력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쿠데타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운명도, 대한민국의 운명도.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가 아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밤에 서울로 들어가야 합니다. 1979년 12월 12일의 서울은 표면상으로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박정희 사후 선포된 비상계엄하에서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었고, 자정이 넘은 시각의 서울 도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거짓이었습니다. 육군본부 안에서는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려던 보안사 요원들에게 그의 경호원들이 저항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쿠데타는 처음부터 피를 먹고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전두환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부에 진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 중 일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반대편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군대가 군대를 향해 총을 겨누는 상황. 내전의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노태우의 구사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구사단은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 그러나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리. 구사단 병력이 수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쿠데타 세력이 단순한 정치 음모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력을 확보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반대파에게 포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피를 더 흘리기 전에 항복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역할이 노태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처음부터 주저했습니다. 그날 오후 거사 계획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에서도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전두환이 확신에 차 있었다면 노태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두환이 이미 앞을 보고 있었다면 노태우는 아직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하면 혁명이 되고 실패하면 반란이 됩니다. 그 차이는 총살이냐 권력이냐입니다. 노태우는 그것을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승산은 있는가? 정말 이길 수 있는가? 전두환이 그렇다고 말해도 자신의 피부로 느끼는 확신은 달랐습니다. 둘째는 명분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정승화를 체포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박정희 암살 관련 혐의가 허구라는 것을 노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역사는 그런 권력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그 질문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인간적인 이유. 가족이었습니다. 노태우의 아내 김옥숙 여사는 훗날 회고록에서 그날 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집에 왔다는 이야기도, 갑자기 나타나 말없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어떤 공식적인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족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보호받기 위해서, 어쩌면 진실이 너무 복잡해서. 그러나 노태우의 측근 중 한 사람, 그와 수십 년을 함께한 한 참모는 노태우가 사망한 이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장군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디 갔는지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혼자만의 시간. 쿠데타의 새벽에.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자만의 시간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시간 동안 노태우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만약 그가 병력에 다른 명령을 내렸다면, 만약 그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러나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태우는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쿠데타의 선패가 갈리기 전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력이 움직였습니다. 구사단의 탱크와 장갑차가 서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승화는 체포되었습니다. 반격을 시도하던 지휘관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그 권력의 공범이자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0년 봄,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군인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공식 사망자만 165명. 그러나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피해 책임 앞에서 그날 밤 집으로 갔다가 돌아온 한 장군의 잠깐의 망설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죄가 되는가? 알면서도 돌아온 사람, 의심하면서도 병력을 이끈 사람, 두려워하면서도 선택한 사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그는 법정에 섰고 매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그는 세상을 떠났고 국가는 그에게 국립묘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혼자서 한 그 행동은 끝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페이지 속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파고들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새벽의 육군본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총성이 울리고 장군들이 싸우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몇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 순간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총성은 밤 9시가 조금 넘어 울렸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 9시 5분 대한민국 육군본부 청사안 참모총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총알이 발사되었습니다. 총을 쏜 것은 보안사 요원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것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경호원이었습니다. 총알은 경호원의 허벅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군인을 밟고
보안사 요원들이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승환은 그렇게 체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전두환에게는 그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재가도 없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에게 12월 12일은 치밀하게 계획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란 것은 언제나 첫 번째 총선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겨났습니다.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전두환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승화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은 쿠데타에 맞서 병력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정병주는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직접 저항에 나섰습니다. 쿠데타는 성공이 보장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칼날 위를 걷는 도박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기울면 혁명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 기울면 총살이 되는 그 균형을 결정하는 추가 바로 노태우의 구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참모 중 하나였던 허화평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외부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의 공백이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 없었고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전두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왜 지금 없느냐고. 그 눈이 향한 곳은 노태우의 빈자리였습니다. 노태우의 부관이었던 한 인물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2003년 한 역사 연구자와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갔는데 장군이 홀로 앉아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도를 보는 눈빛이 작전을 짜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하려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노태우는 일어났습니다.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계급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는 나갔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증언과 맥락이 닿는 다른 증언들이 있습니다. 파편들이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 그림은 노태우가 그날 밤 스스로 선택해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사학에서는 이것을 결정의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지휘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 혹은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는 순간, 작전은 흔들립니다. 병사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지휘관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됩니다. 그 공백이 짧으면 작전이 지연됩니다. 그 공백이 길면 작전이 실패합니다. 노태우의 공백은 몇 시간이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쿠데타는 위태로웠습니다. 장태환의 수도 경비사령부가 반격을 준비했고 일부 부대는 전두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구사단이 서울로 진입하지 않았다면 저울추는 반대로 기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노태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계산인가? 어쩌면 노태우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두환이 성공하면 합류하고 실패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 절묘한 자리에 스스로를 놓아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태우는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보험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교묘한 위치에. 새벽 1시가 가까울 무렵
노태우는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사단이 서울을 향해 병력을 이동시킨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노태우가 돌아오고 나서 명령이 내려졌고 탱크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왔을까요? 무엇을 느끼고 왔을까요? 그 몇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했던 그 역사를. 정승환은 그날 밤 자신이 왜 잡히는지 몰랐습니다. 체포의 순간 그는 그저 놀랐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나를 누가 보냈느냐? 명령이 어디서 내려왔느냐?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내세운 혐의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관련 방조죄였습니다. 정승화가 김재규와 내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정승화는 암살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김재규와 공모한 것이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도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전두환이었고 전두환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당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승화는 그 명분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승화가 끌려가는 동안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필사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노재현은 전두환의 행동을 명백한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에게 보고했습니다. 최규하는 정승화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전두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무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을 일개 보안사령관이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반란이었습니다. 노재현은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에게 연락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진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태환은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 중 일부는 이미 전두환 편이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되어도 움직이지 않는 부대가 생겼습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구사단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순간이 장태환의 병력의 반격에 나서기 전에 전두환 세력이 서울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려면 구사단의 병력이 수도권으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탱크가 필요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창밖으로 탱크를 보는 순간 저항 의지는 꺾입니다. 그것은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그 시각에 없었습니다. 장태환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곳에서 결정적인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장태환이 말한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작전 배치도를 보면 그 자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노태우였습니다. 만약 구사단이 그날 밤 더 늦게 움직였다면 장태환은 반격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군에 명령을 내리고 정승화가 석방되고 전두환이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수많은 갈림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날 밤의 갈림길에서 노태우의 선택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병력은 움직였고,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태우는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 사단장으로서 그는 자신의 병력에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전진 명령도, 대기 명령도, 심지어 철수 명령도. 전두환이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보안사령관이 구사단장에게 직접 명령 개통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태우가 거부했다면 전두환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태우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갈등 끝에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정 자체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로 광주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수천 명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다시 8년을 군사 독재 아래 살았습니다. 역사의 무게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져야 합니다. 아무리 그 결정이 고뇌 끝에 나온 것이라 해도 전두환은 그날 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회고록에서도, 법정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치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차의 이름은 노태우였습니다. 전두환이 알지 못했던, 전두환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몇 시간의 공백. 전두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고, 그렇게 말해야만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평생 말하지 않은 채 2021년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주는 다음해 봄에 불탔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지 5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었고 대입 폐쇄되었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 곳이 광주였습니다.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계엄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공봉을 들고 학생들을 때렸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시민들을 끌고 갔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 쓰러뜨렸습니다. 피가 거리에 흘렀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열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총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무기고에서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였습니다. 열흘 만에 계엄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탱크가 앞장섰고 총이 발사되었고 시민군은 무너졌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16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실제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행방불명자가 있었습니다. 안매장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12월 12일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의 한 축에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광주에 대해 평생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법정에 선 이후에도,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광주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의 말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그 비극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자신과 광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부정했던 것일까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8년 국회에서 5.18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노태우는 그 청문회를 막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라면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용기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태우와 전두환의 차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차이. 12월 12일 쿠데타로부터 9년 후인 1988년,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총이 아닌 선거로, 탱크가 아닌 투표로. 그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의 공범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해 서울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노태우는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빛나는 올림픽 아래 광주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죽어간 사람들을, 거리에서 쓰러진 젊은이들을, 그 이름들을, 그 얼굴들을. 역사는 올림픽 금메달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법이 움직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죄와 반란죄. 12월 12일 쿠데타와 5월 18일 광주 진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되었고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노태우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물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귀하는 어디 있었습니까? 노태우는 대답했습니다.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그 밤의 공백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 속에 진짜 노태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태우는 두 가지입니다. 쿠데타의 공모자로서의 노태우, 그리고 민주화를 허용한 대통령으로서의 노태우. 이 두 얼굴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두 얼굴이 하나의 인간에게 속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의 공백이 그 두 얼굴을 연결합니다. 그는 확신 없이 쿠데타에 참여했습니다. 망설이면서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밤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노태우입니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한 무언가. 알면서도 선택한 사람.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간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수천 명이 고통받은 것을 끝내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사람. 역사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도, 국민도, 시간도. 그러나 그날 밤 그가 홀로 한 행동, 전두환도 몰랐던 그 몇 시간의 진실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이 어쩌면 노태우라는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노태우의 그날 밤이 바로 그러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가 사망했습니다. 날짜가 섬뜩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된 날. 그로부터 정확히 42년 후, 그 암살로 시작된
권력의 사슬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숨을 거뒀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그러나 필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한 방식으로. 향년 89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였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의식이 흐릿했다고 합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어 있었고 여러 합병증이 겹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랫동안 사라져갔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에서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노태우의 사망은 대한민국 사회에 묘한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슬퍼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노태우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전두환이라면 명확했습니다. 분노하면 됩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의 공범, 광주의 가담자. 그러나 동시에 민주화를 허용한 대통령, 남북 교류를 시작한 지도자,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킨 사람. 한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역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이 노태우를 전두환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로 만듭니다. 악인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과 선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인간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태우의 사망 이후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그날 밤 12월 12일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노태우는 12월 12일 거사 당일 전두환에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두 번에 걸쳐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멈출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자. 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거절했습니다. 두 번 모두.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노태우는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저항했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덜 유죄로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유죄로 만드는가? 법적으로는 답이 명확합니다. 반대했어도 참여했으면 공모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옳다고 알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혹은 의리 때문에, 혹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서. 노태우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알면서 간 것, 싫다고 하면서 간 것, 그리고 평생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 그 세 가지가 겹쳐져서 노태우라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태우의 내부적 저항, 혹은 망설임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피해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주에서 죽은 165명에게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수천 명에게는, 고문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노태우가 전두환에게 두 번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고통을 단 1g도 줄여주지 않습니다. 역사의 판단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노태우가 사망하고 한 달 후 전두환도 사망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향면 90세. 그는 끝까지 광주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사면을 받고 30년을 더 살면서도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두환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혹은 돌 같은 두 사람이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월 12일 쿠데타의 두 주역이 같은 해 가을에 나란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그날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노태우가 숨긴 것은 그날 밤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1995년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2,700억 원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이 돈을 냈습니다. 현대가 돈을 냈습니다. LG가 돈을 냈습니다. 대우가 돈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재벌 기업 거의 전부가 노태우의 비자금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태우의 비자금은 차명 계좌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 수십 명의 명의. 그것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2,700억 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쌓인 돈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도,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던 해에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가던 그 시간에도 그 이면에서 돈이 흘렀습니다. 재벌들은 왜 돈을 냈을까요?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았고 인허가가 막혔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주면 사업이 풀렸고 계약이 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결탁, 부패의 구조화. 노태우는 그 구조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태우는 그 돈의 일부를 미국에 숨겼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 그리고 중간에 돈을 세탁한 인물들. 권력자의 비자금이 국경을 넘어 숨겨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끝내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사면을 받은 이후 노태우는 미납 추징금 문제로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2,2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 상당 부분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강남의 고급주택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업을 했습니다. 돈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다만 찾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월 12일에 노태우를 기억합니까? 집에 갔던 사람, 망설였던 사람, 전두환에게 중간을 요청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비자금의 주인공입니다. 그 간극이 너무 큽니다. 망설임과 탐욕, 두려움과 부패, 인간적 고뇌와 구조적 악. 이것들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 역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악인은 항상 처음부터 악인이 아닙니다. 망설이던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람이 선택을 반복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 이릅니다. 노태우의 비자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에 걸쳐 조금씩 구조적으로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 그는 또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2,7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은 2021년 아버지의 사망 직후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주 유족들에게,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사과를 아들이 대신했습니다. 그 사과문을 받아든 광주의 유족들은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42년을 기다린 사과, 당사자가 아닌 아들이 한 사과.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그것이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유족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밤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태우가 12월 12일 쿠데타의 밤에 사라졌다는 사실, 집으로 갔을 것이라는 증언, 전두환에게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진짜로 그날 밤 노태우의 행동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 전두환도 몰랐다는 그 말,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전두환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겼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육사 동기였습니다. 같은 해에 입학했고, 같은 해에 졸업했고, 같은 전장에서 복무했습니다. 베트남에도 함께 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그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30년의 동지, 30년의 전후, 그리고 30년의 비밀. 그런 관계에서 한 사람이 쿠데타의 밤에 몇 시간 사라졌고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가능한가? 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정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최측근 중 한 명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단지 몰랐다고 처리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전두환은 노태우의 공백을 허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두환은 노태우가 망설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결정할 시간을. 돌아오면 함께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대로 처리하는 것이고. 전두환은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노태우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 없었느냐고, 어디 갔느냐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두환의 방식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사람을 묶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공범으로 만드는 방법. 함께 죄를 짓게 해서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방법. 노태우가 그날 밤 돌아왔을 때 전두환은 그를 완전한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함으로써 노태우가 그 빚을 평생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관계의 진짜 구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전두환이 이끌고 노태우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두환이 노태우를 자신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식으로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백은 노태우가 결코 혼자서는 털어낼 수 없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두 사람을 40년 동안 묶었습니다. 2021년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그 회고록에서 전두환은 12월 12일을 정당한 군사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짧게 언급했습니다. 충실한 동지였다고, 믿을 수 있는 전우였다고. 그날 밤 노태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두환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공백을 공백으로 두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기록하지 않는 것, 역사가 빈칸으로 남겨두기를 바라는 것. 그러나 역사는 빈칸을 채웁니다.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관이, 참모가, 운전병이, 경호원이.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침묵도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노태우는 그날 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것은 여러 증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간 곳은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측근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그는 전두환에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나온 증언들이 가리킵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노태우의 공백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은 단순한 쿠데타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결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밤이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공백으로, 귀환으로, 질문 없이 침묵으로. 전두환은 기다렸습니다. 노태우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을 나눈다. 함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결코 서로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그 계약을 평생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사면을 받아서도, 노년을 보내면서도. 전두환은 노태우의 공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내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2021년 10월과 11월, 한 달 간격으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비밀의 무게는 이제 역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노태우가 어디에 있었든, 무슨 생각을 했든, 얼마나 망설였든 그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망설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용서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때로 거짓말보다 더 깊은 죄가 됩니다. 노태우가 그날 밤 전두환도 모르게 혼자 한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돌아온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가 아니라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것이 역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태우에게 내려진 가장 냉정하고 가장 공정한 판결입니다. 다음 장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의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이 왜 지금도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 어딘가에 아직 열리지 않은 서류가 있습니다. 국방부 문서고 보안사 기록물, 1979년 12월 12일 자정전후의 작전일지.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일부는 여전히 비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문 속에, 그리고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1979년의 이야기를 2026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태우는 죽기 전 마지막 몇 년에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말년에 그는 종종 과거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기억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기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남긴 공개 발언은 2011년이었습니다. 5.18 관련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슴 아프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광주에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광주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광주에서 고문을 당하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은 가슴 아프다는 말이 그들에게 닿았을까요? 아마도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분노해야 하는가? 슬퍼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는가? 잊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역사를 잊은 사회는 같은 역사를 반복합니다. 12월 12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이전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12월 12일을 잊는가면 또 다른 12월 12일이 가능해집니다. 형태면 바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같습니다. 소수가 다수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저항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구조.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노태우가 그날 밤 혼자 한 행동, 우리는 끝까지 그것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갔을 것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전두환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 지도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결정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노태우도 갔고, 전두환도 갔고, 그날 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도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어떤 진실은 영원히 빈칸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한계이자 역사의 솔직함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역사는 거짓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더 정직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운명이 몇 사람의 손에 쥐었습니다. 국민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그리고 새벽이 밝았을 때 나라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부정.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권력. 총구에서 나온 정당성. 그리고 그 쿠데타의 한 축에 서 있던 사람이 9년 후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그러나 그 모순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온 길. 12월 12일로부터 46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광주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5.18은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제도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짓밟힌 삶들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라진 진실은 여전히 사라진 채입니다. 역사는 전진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과거는 조용히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방식을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노태우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병력을 이끌지 않았다면, 전두환에게 중단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거절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거부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방향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닫은 것이 노태우의 귀환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그 결정이 역사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신의 역사는 바꿉니다. 노태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선택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선택한 사람이 평생 져야 합니다. 노태우는 이제 없습니다. 전두환도 없습니다. 그날 밤의 서울도, 그 새벽의 긴장도, 탱크 소리도, 총성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어딘가에 있었던 한 남자의 진짜 속마음도 영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남습니다.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날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12월 12일의 새벽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서리 속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증인의 입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